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10장 공부하시겠습니다. 경기변동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또 총공급이 증가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통해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그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내용, 거시 10장입니다. 보겠습니다. 10장에서 주로 볼 내용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은 주어졌다고 가정합니다. 이게 이제 케인스 모형의 특징인데,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주어졌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나라 경제 전체에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이게 바로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원리입니다. 우리가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데, 케인스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 결정 모형, 나라 경제의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과 총수요, 또 물가 수준과 총공급이 각각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통해서 총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공급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균형 국민소득과 물가가 동시에 결정되는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어서 볼 것입니다. 근데 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사실 이제 모형이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먼저 그 생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케인스의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원리를 갖다 본 다음에 이걸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균형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거 보고, 또 이 경우 총수요 충격이 있게 되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총공급 충격이 있게 되면 역시 총공급 곡선이 이동하는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공부하는 것이 10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앞부분 내용, 단기적으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원리, 이걸 공부하시고 뒤에 나오는 이 내용,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실 겁니다. 기말 시험 때문에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말 시험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합니다. 그러니까 공지사항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공지사항에 올릴 예정입니다. 먼저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인데, 이걸 우리가 총지출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걸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우리가 총수요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걸 케인스가 effective demand라고 해서 유효 수요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스의 총지출 모형 먼저 보겠습니다. 총지출 모형의 가정은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물가는 변화하지 않는다 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나라 경제에서 총 지출이 실질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총 지출하고 실질 GDP의 관계,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 경기변동 모형이 총 지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뭐냐면 단기적으로 한 나라의 실질 GDP가, 실질 GDP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 또는 실질 GDP 또는 총생산,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저자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실질 GDP, 국민소득, 총생산,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 GDP가 같은 기간의 총 지출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케인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케인스가 1936년에 쓴 책, 아주 경제학의 거의 고전이나 마찬가지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함께 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반 이론이에요. General Theory. 그래서 고용, Employment, 이자, Interest, and Money 해가지고 1936년에 쓴 케인스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까지 그 처음이죠. 당연히 그 이전에는 고전압화 경제학자들인데, 고전압화 경제학자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스가 처음으로 총 지출의 변화하고 실질 GDP의 변화 간의 관계를 갖다 처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스 혁명을 가져온 저서고 또 케인스 혁명을 가져온 이론이 바로 총지출 모형입니다. 먼저 한나라 경제의 총지출을 갖다 구성하는 요인입니다. 총지출해가지고 이것도 뭐 어떤 책에서는 그냥 총수요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생산물 시장, 다른 시장은 일정 불변이다. 화폐 시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장은 일정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총수요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지출이라고 따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Aggregate Expenditur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E라고 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그냥 이걸 총수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냥 생산물 시장의 총수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가서 모형을 확장해가지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총지출이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책에서는 그냥 총수요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총수요가 바로 생산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총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지출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서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ggregate Expenditure입니다. 한나라 경제의 총지출, 즉 생산물 시장의 총지출을 갖다 구성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계의 소비가 있습니다. 컨섬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의한 투자가 있죠.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vernment Purchase입니다. 우리가 이제 넓게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 정부 지출이라고 할 때는 이전 지출은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쓰는 돈이 있죠. 일방적으로 쓰는 돈이 있어갖고 이걸 우리가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가 쓰는 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해가지고 정부 구입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출이라고 안 하고 정부 구입. 그래서 Government Purchase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해외 부분이 포함되니까 해외 부분이 포함되면 뭐가 있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있죠. Net Export 해가지고 NX라고 쓸 것입니다. 자, 네 가지가 바로 생산물 시장의 총 지출의 합계입니다.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라고 하는 것은 가계가 지출하는 겁니다. 가계가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게 바로 소비고, 그 다음에 투자는 뭐죠? 자, 기업이 지출하는 것이죠. 기업이 여러 가지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위해서 지출하는 돈, 이거 다 투자라고 합니다.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가계가 새로운 주택을 갖다 구입하는 거 있는데 새로 지은 주택이에요. 신축 주택. 그 새로 지은 주택을 갖다 구입하는 것도 투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정부 구입인데 정부 구입은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 구입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방비를 지출한다. 다 정부 구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방비라는 게 결국 뭐예요? 군인들의 의식주를 갖다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 구입을 위한 지출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정부 구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수출이 있어갖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바로 순수출이고, 이것도 역시 총지출의 아주 중요한 구성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지출,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경우에 따라서는 총수요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범위를 좁혀가지고 생산물 시장에서의 총수요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총지출의 구성 항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요인을 갖다가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한번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소비의 결정 요인, 또 투자의 결정 요인, 그리고 정부 구입의 결정 요인, 그리고 나서 순수출의 결정 요인 해가지고 이걸 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총 지출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소비 결정 요인입니다. 소비를 갖다 결정하는 요인 뭐가 있을까요? 가처분 소득이 있겠죠. 처분 가능한 소득. 그 다음에 또 가계의 부가 있습니다. 가계의 부 해가지고 우리가 웰스라고 하는 건데 재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산. 재산이 있게 되면 거기서 뭐요? 여러 가지 소득이 또 나오죠.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계 부도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미래 기대 소득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미래 기대 소득이 확실한 기대 소득이 있다. 그럼 지금 소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수준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수준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보는 모형에서는 물가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죠. 단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축을 했을 때
이자가 많이 나온다. 그럼 소비가 증가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총 지출 모형에서는 특히 중요시하는 게 바로 가처분 소득을 중시해 가지고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다 해가지고 모형을 단순화합니다.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결국 뭐죠? 나머지는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정 불변이다. 그렇지만 일단 소비의 결정 요인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더 거시경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 다 하나하나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소비의 결정 요인 크게 다시 한번 뭐가 있습니까? 가처분 소득, 가계 부, 웰스, 미래 기대 소득, 그 다음에 물가 수준, 이자율 이런 것들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자, 케인스 모형에서는 가처분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지고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다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할 것입니다. 가처분 소득이라고 했는데 처분 가능한 소득이에요. disposable income 해가지고 처분 가능한 소득인데 그럼 우리가 소득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죠. 뭐죠?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뺀 나머지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해가지고 YD라고 표시를 합니다. YD라고 표시할 건데 이건 바로 뭐냐? Y 빼기 T예요. 납세 후 소득이니까 Y-T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고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거 틀림없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는 감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케인스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가처분 소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이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가계 부가 있다고 했는데 가계 부는 뭐죠? 이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현재까지 축적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바로 부, 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부채를 뺀 거니까 순자산.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가 보유하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 자산에서 소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 재산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부동산이 따라 임대 소득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로부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계가 보유하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소비는 증가하겠죠. 소비는 증가한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물론 이제 반대는 반대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그걸 좀 따집니다. 영구적인 소득 부의 증가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부가 증가하는 것과 구분하십니다. 이것도. 만약에 영구적으로 소득 부가 증가한다. 이럴 때는 소비가 크게 증가하죠. 확실하게 영구적인 소득이나 부가 증가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비해서 소비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들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고 또 이것들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형이 있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소득이나 부가 증가하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보다 소비를 더 크게 증가시킨다. 여러분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우연히 부가 증가했다. 근데 이 부 증가가 만약 영구적일 것이다. 그럼 당연히 소비를 더 크게 증가시키는 건 틀림없죠.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심리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케인스의 모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비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갖다 고려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가계 부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는데 일시적인 경우보다 영구적일 때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한다.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 기대 소득이 또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 기대 소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계 부하고 비슷한 거죠. 미래 기대 소득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는 거죠.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수준이 나오는데 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자, 물가 수준은 가계 소비자 부의 실질 가치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물가 수준이 부의 실질 가치를 갖다 변화시킨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가계 부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가 감소하겠죠. 반면에 물가가 하락하면 가계 부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은 일종의 내구재 구입 비용의 변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구재 구입 비용의 변화 해가지고 내구재라고 하는 건 이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구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에요. 주택이고 기타 승용차 이런 것들,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내구재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한번 사용하고 없어지는 재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비내구재라고 합니다.
undureable 해갖고 비내구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실질 이자율입니다.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 한 건데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차입 비용이 감소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내잖아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당연히 은행에 주는 이자가 감소하죠.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내구재 소비가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내구재 소비는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비를 갖다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처분 소득이고 그래서 케인스는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다 이렇게 전제하고 물론 이런 경우 나머지 요인들은 일단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비의 결정 요인인데 가처분 소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미치는 영향들을 갖다 또 분석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가처분 소득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케인스의 소비 함수입니다. 이게 consumption function 해가지고 소비 함수라고 하는데 자,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라고 가정합니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인데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기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절대적 크기예요. 절대적 크기고 현재의 가처분 소득입니다. 현재의 가처분 소득. 가지고 현재의 가처분 소득의 크기에 의해서 절대적 크기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된다는 게 케인스의 주장인데 그래서 케인스의 이러한 주장을 절대 소득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케인스의 절대 소득 가설. 그래서 케인스가 제일 먼저 이 소비 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원래 총지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까지 아예 없던 개념이에요. 근데 케인스가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이걸 통해서 나라 경제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원리를 처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 함수라는 개념도 케인스가 처음 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가 현재 가처분 소득의 절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갖다가 케인스의 물론 이 용어는 나중에 붙여진 용어입니다. 케인스의 절대소득 가설. 이게 처음 나온 거니까 케인스의 절대소득 가설이 나온 다음에 학자들은 과연 케인스의 주장이 맞냐 틀리느냐 실증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사이먼 쿠지네츠예요. 쿠지네츠 앞에서 이름 나왔었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그 GDP라고 하는 개념 이걸 처음으로 만든 학자가 바로 사이먼 쿠지네츠입니다.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가장 대표적인 계량 경제학자입니다. 여러 가지 그 통계 수리적 모형을 통해서 경제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분야에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GDP 개념도 그때 처음 만든 것이고 국민계정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케인스의 소비 함수가 나온 다음에 이게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걸 갖다가 실증 분석을 했어요. 실증 분석을 해본 결과 단기에는 타당하다. 케인스의 소비 함수가 단기에는 타당하다. 근데 장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장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두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논쟁입니다. 소비함수 논쟁이 발생해요. 소비함수 논쟁이 나와가지고 밀턴 프리드만 여러분들은 기억나시죠? 커맨딩 IH에서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은 항상 소득 가설 또는 영구 소득 가설이라고 번역합니다. 퍼머넌트 인컴이에요. 이게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 해가지고 영구 소득 또는 항상 소득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모딜리아니, 브람버그, 엔도. 모딜리아니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인데 그 제자 또 후배, 제자의 후배 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MBA 가설을 만들어요. 가지고 이건 또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소비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논쟁 결과 경제학이 크게 발전한 건 다 아시죠.
뭐 과거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유학, 성리학에서 유명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계하고 율곡 간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논쟁 결과 한국의 성리학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원래 유학해가지고 중국에서 나온 거지만 중국에서는 뭐 완전히 같고요. 옛날에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은 부르주아나 하는 짓이다. 뭐 부르주아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틈에 이제 한국에서 크게 발전한 겁니다. 논쟁이 경작을 크게 발전시킨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논쟁의 단초가 되는 거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케인스의 소비 함수는 뭐라고 한다? 절대 소득 가설이라고 합니다. 또 이거 말고도 뭐 상대 소득 가설, 항상 소득 가설, 라이프 사이클 가설,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케인스의 소비 함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인데 현재 가처분 소득의 수준이에요. 절대적 크기에 의존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케인스의 절대소득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 함수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때 소비 함수의 기울기가 되는 게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소비 함수의 기울기. 이거는 뭐냐면 소비의 변화분을 가처분 소득의 변화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반대로 얘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변화분, 가처분 소득의 변화분 중에서 소비 변화분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얘기해야만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의 변화분 분의 소비의 변화분, 요걸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해가지고 MPC라고 하는 약자를 사용합니다. 한계 소비 성향. 자, 생각해 보세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 그런데 델타 YD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증가분을 어떻게 쓸까요? 일부는 소비를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만약에 가처분 소득의 변화분 분의 저축의 변화분이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한계 저축 성향이 되는 것이죠. 한계 저축 성향 해가지고 MPS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단 한계 소비 성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MPC라고 해서 가처분 소득의 변화분 델타 YD 분의 소비의 변화분 델타 C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바로 소비 함수의 기울기다 하는 걸 여기서 먼저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비 함수입니다. 일단 모형을 단순화해 가지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케인스의 소비 함수는 이 정도 절편이 있어요. 그래서 절편이 있어 가지고 기초소비라고 합니다. 소득이 0일 때도 생각해보세요. 소득이 0이라고 해서 소비를 못한다. 그럼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소득이 0이라고 해서 소비 안 합니까? 소비하죠. 그래서 이럴 때 케인스는 저축을 인출한다고 봐요. 저축을 인출해가지고 소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소비라고 해서 소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편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소비 함수 그린 겁니다. 세로축이 소비입니다. 가로축인 뭐예요? 실질 GDP 또는 국민소득이에요. 아까 갔다 그랬죠 앞에서. 자, 실질 GDP가 바로 국민소득이고 이게 바로 총생산이다. 그래서 Y로 표시를 합니다. 영어의 yield라는 약자를 따가지고 Y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소비함수의 기울기가 뭐냐? 소득의 변동분이죠. 소득의 변동분 분의 세로축은 이거 소득의 변동분이고 세로축은 소비의 변동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소득의 변동분이 2000인데 소비의 변동분이 1500이다. 한계 소비 성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75가 되는 것이죠. 0.75. 자, 이렇게 해서 이 관계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처분 소득은 말씀드린 것처럼 Y 빼기 T입니다. Y 국민소득 Y 빼기 조세 T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이전 지출이 있는데 이전 지출은 앞에서 얘기했던 정부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죠. 정부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와 함께 이전 지출도 같이 뺍니다. 국민소득에서 조세 그리고 정부 지출을 갖다 뺀 것이다. 정부 이전 지출을 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금은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오는 건데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전 지출은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정부 구입만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가 소득을 얻어요.
가게가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중에 세금은 일부 낼 것이고 나머지는 일부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한다고 그랬죠.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 자, 순조세라고 해서 조세 빼기 정부 이전 지출 해가지고 순조세라는 개념을 썼는데 만약에 여기서 순조세가 일정하다면 다시 얘기하면 조세 변동분 델타 T가 0이라면 델타 Y는 뭐예요? 델타 C 더하기 델타 S죠. 델타 C 더하기 델타 S. 그래서 이 중에서 소비 증가분이 이 양쪽을 델타 Y로 나눠보세요. 양변을 델타 Y로 나누면 델타 Y분의 델타 Y 이퀄 1. 그 다음에 델타 Y분의 델타 C 한계 소비 성향 델타 Y분의 델타 S 하면 한계 저축 성향이죠. 이 말은 곧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을 더하면 얼마다? 1이다 하는 것이죠.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 각각 1과 0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Y는 델타 C 더하기 델타 S고 양변을 델타 Y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1 이퀄 MPC 더하기 MPS입니다. 그래서 MPC는 한계 소비 성향이고 MPS는 한계 저축 성향인데 합치면 얼마다? 1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한계라는 개념 말고 평균 개념도 있습니다. 평균 개념은 그냥 Y는 C 더하기 S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Y가 있으면 증가분이 아니라 그냥 Y는 자, C 더하기 S다 하는 거죠. 그래서 Y를 갖다가 C 더하기 S로 한 다음에 양변을 Y로 나눈다. 그럼 Y분의 C 더하기 Y분의 S가 되겠죠. Y분의 C 더하기 Y분의 S 하면 얼마예요? 1이죠 물론. 이럴 때 Y분의 C는 평균 소비 성향이에요. Y분의 C는 평균 소비 성향, 또 Y분의 S는 평균 저축 성향,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케인스의 소비함수 모형에서 중요한 건 한계 소비 성향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계 소비 성향. 이 개념이 특히 중요하니까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승수 모형이라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뭐예요? 소득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소비 증가분의 비중. 그리고 크기는 1과 0 사이에 있다 하는 점을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소비함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총 지출의 두 번째 항목이 뭐였죠? 총 지출의 두 번째 항목은 바로 기업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여러 가지 생산 설비를 위한 투자, 거기다가 가게가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투자에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냐?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투자할 것이냐? 일단은 첫 번째 고려할 것이 뭐죠? 미래 기대 수익이죠. 투자를 통해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기대 수익입니다. 기대 수익이에요. 당연히 투자는 지금 하지만 수익은 미래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미래에 얼마큼의 수익이 나올 것인지 지금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기대라고 하는 말 나오면 예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상, 영어로 expectation이에요. 그래서 미래 기대 수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투자의 비용이 있죠. 투자하려면 돈 빌려와야죠. 빌려와야 된다. 빌린 다음에 뭐 내야 돼요? 이자 내야죠. 당연히 이자율도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여러 가지 뭐 법인세라든가 이런 조세 또 기업에 부과합니다. 기타 유동성 또는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얘기했죠. 화폐와 거시경제에서 유동성 또는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또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가 미래 기대 수익입니다. 우리 투자하려면 당연히 내가 투자했을 때 미래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건축하거나 또 기계 설비를 갖다가 하거나 이럴 때 높은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로부터 충분한 수익이 나올 것인지 아닌지 이걸 예상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익인데 미래에 나올 것이니까 기대 수익이란 말이에요. 기대 수익을 고려해서 투자를 갖다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거 갖다 이것도 이제 금액으로 표시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 결정 원리는 여러분도 공부하셨나 모르겠다. 경제학과나 이럴 때 같으면 좀 했을 텐데 우리가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현가법도 있고 내부 수익률법도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같으면 재무관리가 있어 갖고 할 텐데 그래서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미래 기대 수익과
투자의 비용 이자율이죠. 그래서 미래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러니까 투자 비용을 뺀 나머지 미래 기대 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한 게 바로 순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율로 표시를 합니다. 율로 표시를 하면 미래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게 뭐냐?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인데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하고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자율도 중요하죠. 투자 비용이니까. 차입 비용에 해당하는 실질 이자율의 변화가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기대 수익, 예상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이런 것들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법인세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정부가 법인세 인상하면 당연히 투자가 위축되죠. 그래서 납세 후, 세금을 낸 후 투자 수익이 감소하니까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반대로 뭐 새로운 기계 설비를 갖다 구입할 때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 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얻은 이윤 중에서 일부를 투자했다. 그럼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세액공제라고 그래요. 투자 세액공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정부가 새로운 기계 설비를 구입할 때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업의 내부자금 또는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보라고 하죠. 유보. 이윤 중에서 배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윤이 났지만 그걸 전부 다 배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는 기업 내에다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유보이익이라고 하는데, 유보이익이 있게 되면 뭐예요? 그만큼 투자할 때 투자가 용이해지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경우에도 기업들이 너무 많은 유보이익을 갖다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쓰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업을 옥죄는 이런 제도가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자금이 여유가 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은 그만큼 투자가 쉽죠. 그래서 투자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윤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배당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기업 내에 남겨놓습니다. 이걸 유보 이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케인스의 단순 모형에서는 일단 투자는 독립 투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독립 투자만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투자의 크기는 일정하다는 가정. 그래야 모형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형을 확장할 때 하나하나 포함시켜가지고 모형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일단은 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원리를 갖다 보고자 할 때는 가장 단순한 모형이 낫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단순 모형에서는 투자는 독립 투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에 이제 순수출입니다. 정부 구입이 있었는데 정부 구입은 지금 포함을 안 시켰죠. 왜냐하면 정부 구입은 정부의 정책 변수예요.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 변수라고 그래요. 정책 변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런 일반적인 변수하고는 다르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순수출, 네 번째 항목이죠. 자, 총 지출의 네 번째 항목 순수출. 자,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수출을 갖다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 일단 국내외 물가 수준이 중요합니다. 또 국내외 경기 상황. 예컨대 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다. 우리나라하고 거래하는 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물건 많이 사가겠죠. 수출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국내 경기가 매우 좋다. 그럼 또 수입이 증가해요. 이렇게 하고 국내외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국내외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게 또 환율인데 환율도 영향을 미치죠. 또 국내외 이자율도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이제 환율 결정 요인도 봐야 되는데 환율을 갖다 설명하는 이론에 구매력 평가서라고 이자율 평가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매력 평가서는 바로 물가 수준이 환율에 반영된다는 주장이고
이자율 평가설은 이자율이 환율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환율이 변화하게 되면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쳐요. 쉽게 얘기하면 환율이 상승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합니다. 수출과 수입 다 영향을 미쳐요. 자, 첫 번째가 바로 국내외 물가 수준입니다. 국내외 물가의 차이. 우리나라의 상품 가격이 다른 나라의 상품 가격보다 비싸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수입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값 비싸죠. 외국에서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가죠. 수출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국내 상품 가격이 다른 나라 외국의 상품 가격보다 비싸다. 그럼 순수출은 감소합니다.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물가 상승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보다 다른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출은 증가하면서 수입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외 물가 수준이 순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두 번째, 국내외 경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으면 수입이 증가해가지고 수입이 증가하게 돼요. 또 외국의 GDP가 증가해가지고 외국의 경기가 좋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물건 많이 사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증가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왜 국내외 경기 상황.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은 뭐예요? 외화의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화의 가격. 1달러가 얼마냐? 1유로가 얼마냐? 이거 환율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외화의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화폐와 원화, 다른 나라의 화폐, 달러 또는 유로화의 상대 가치죠. 그래서 1달러가 1,100원이다. 1유로가 1,5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상대 가치 얘기하는 겁니다. 환율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환율이 변화했다. 이럴 때는 자, 국내 상품하고 외국 상품 간에 상대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어떨 때죠? 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인데 1,200원이 됐다. 1,100원에서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근데 환율은 상승한 것입니다. 1,100원에서 1,200원 했으니까 환율은 상승한 것이고 이럴 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순수출은 증가하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이 감소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 바로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외 이자율도 중요합니다. 국내외 이자율은 환율을 갖다 변화시켜요. 만약에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죠. 외국의 이자율보다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국내에. 외화 자금이 많이 국내에 들어와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외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에서는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고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겁니다. 환율이 하락한다. 그래서 국내 금융자산,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국내 이자율이 높으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금융자산 수요는 증가하면서 동시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가지고 환율은 하락합니다. 외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외화의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환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면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순수출은 감소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이자율, 그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자율의 차이가 경기를 갖다 교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를 떠도는 자금 중에 핫머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HOT, 핫머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떠도는 투기성 자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 금리가 높다 그러면 뭐예요? 대거 자금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환율을 갖다가 떨어뜨립니다. 가지고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거예요. 과거 외환위기 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아시아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외환위기를 갖다가 유발시킨 중요한 또 배경이 되는 게 바로 핫머니예요. 이렇게 갖고 이런 그 흐름 같은 것도 잘 파악하셔야 요새는 뭐 신문에서 나오는 게 국내 경제보다도 외국 경제, 특히 환율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갖다 잘 이해하셔야만 경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총 지출을 갖다 구성하는 네 가지 봤습니다. A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근데 그 중에서 이제 G는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 변수고 나머지의 요인들을 봤습니다. 자, 총 지출, 이게 바로 실질 GDP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국민소득이고요. 국민소득이고.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의 균형은 총 지출이, 총 수요 또는 총 지출이 총 생산 또는 실질 GDP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생산 또는 실질 GDP는 앞에서 봤던 그림에 보면 가로축에 나와 있잖아요. 가로축에 나와 있는데 그 가로축의 길이를 갖다가 세워서 표시합니다. 가로축의 길이만큼 90도 세워서 표시하면 높이가 되는 거죠. 그 높이는 가로축의 길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워서 표시하게 되면 45도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표시할 때 45도 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총 생산 또는 실질 GDP 곡선이에요. 가로축의 길이를 세워서 표시해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림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총 지출과 실질 GDP가 같은 수준에서 거시경제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바로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 이게 바로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가로축의 길이를 세워서 표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45도 선하고 총 지출 곡선하고 교차하는 점이에요.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라는 게 여기서 총 지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총 지출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입니다. 총 지출이 바로 수요다. 그래가지고 총 지출 곡선이 위로 올라가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요의 증가 또는 총 지출의 증가가 바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케인스의 법칙이에요. 고전화파하고 반대 입장이죠. 고전화파는 뭐예요? 고전화파는 생산만 이루어지면 다 팔린다는 게 고전화파 입장이에요. 근데 세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공급만 이루어지면,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 해가지고 공급만 이루어지면 수요는 자동적으로 나와가지고 다 팔린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만 이루어지면 수요가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럼 공급하고 수요는 항상 같다는 거 아니에요. 공급하고 수요가 항상 같으면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없고 또 실업도 있을 수 없죠.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생산을 줄이는 일이 있어요? 없죠. 이게 바로 고전화파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케인스의 한마디는 문제는 수요다, 이 바보야, 이겁니다. 스티피드. 문제는 수요다. 이게 바로 케인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45도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5도 선 위쪽의 점에서는 당연히 뭐요? 총 지출이 실질 GDP보다 큰 겁니다. 총 지출이 더 큰 것이고 45도 선 아래 점에서는 총 지출이 더 작은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그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45도 선이자 총 지출 선이에요. 이게 45도 선이자 총 지출 곡선 Y = A 45도 선이죠. 가지고 이 윗부분에서는 총 지출이 더 큰 것이고 아랫부분에서는 총 지출이 더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소득 또는 실질 GDP 이걸 Y로 표시했습니다. 하고 총 지출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그래서 Y와 총 지출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 이 45도 선이 바로 총 지출하고 실질 GDP가 일치하는 거시경제 균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45도 선 위에 있는 점은 총 지출이 더 큰 것이고 아래에 있는 점들은 총 지출이 더 작은 상태,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거시경제 균형은 45도 선상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총 지출하고 국민소득이 같은, 그게 균형이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총 지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총 지출 함수를 만듭니다. 별거 아니고 아까 봤던 뭐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제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일단 본 것처럼 총 지출 함수라고 할 때는 주어진 국민소득 또는 실질 GDP 같은 겁니다. 국민소득이 실질 GDP예요. 그래서 주어진 국민소득 또는 실질 GDP 수준과 총 지출 간의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총 지출 함수입니다. Aggregate Expenditure 펑션이죠. 거기 포함되는 게 이제 소비가 포함되는데 소비는 케인스의 가정입니다. 소비는 한계 소비 성향만큼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일단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투자와 정부 구입과 순수출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이것들은 소득과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가정입니다. 가정. 나중에 모형이 좀 더 만약에 이것까지 동시에 변화하게 되면 모형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걸 쉽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나중에 모형을 확장시키지만 일단 여기서는 투자와 정부 구입, 순수출은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일정 수준에 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지출 곡선 A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인데 여기서 요것만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총 지출을 국민소득의 함수로 나타낸 총 지출 곡선 해갖고 이제 결국 각각의 소득 수준에서 I, G, NX만큼 상방으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왜 평행이동이죠? I나 G나 NX는 일정하니까 크기가 I나 G나 NX는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 더하게 되면 그만큼 뭐예요? 소비함수가 상방 이동해 가지고 총 지출 곡선이 그만큼 상방 이동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거시경제 균형은 총 지출하고 실질 GDP 수준이 같아지는 45도선하고 그 다음에 A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것도 교차하는 점입니다. 정확하게는 교차하는 점이에요. 교차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45도선하고 총 지출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거시경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소비만 나타낸 겁니다. 원래 케인스의 소비함수에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케인스의 소비함수는 이만큼의 절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절편이 바로 기초소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하느냐? 케인스는 저축을 인출한다고 가정해요. 그동안 해놨던 저축을 갖다 인출해가지고 소비한다. 그래서 소비함수에서 여기 세로축의 절편은 바로 마이너스의 저축을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만큼의 절편이 있습니다. 기초소비라고 하는데 기초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소비라고도 합니다. 이 독립이라는 말은 지금 얘기한 독립이라는 말은 영어로 autonomous예요. autonomous consumption. 독립소비라고 합니다. autonomous라는 말은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자생적인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아주 최소의 소비 아니에요. 소득이 제로일 때 최소한의 소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소득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autonomous consumption 해가지고 독립 소비라고도 하고 또 basic consumption, 그래서 기초 소비라고도 합니다. 자, 일단 소비함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물론 여기서 소비함수의 기울기는 뭐다? 소비함수의 기울기는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다 이제 투자를 더하게 되면 투자는 크기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투자를 더하게 되면 투자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평행하게. 또 여기다가 정부 구입을 더하면 이것도 일정합니다. 정부 구입을 더한 것만큼 상방 이동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순수출도 일정한데 이걸 더하게 되면 또 그만큼 상방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총 지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요거는 총 지출 함수예요. 소비함수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소비함수를 갖다가 I 더하기 G 더하기 NX만큼 상방으로 평행 이동시키니까 이게 바로 총 지출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총 지출함수예요. 그럼 이제 이 45도선에 Y 이퀄 A가 있죠. 거시경제 균형 나타내는 점입니다.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여기가.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함수는 일단 여기 설명 보세요. 소비함수는 한계 소비 성향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이다. 그리고 투자, 정부 구입, 순수출은 일정하다. 그렇다고 하면 총 지출함수를 나타내는 곡선 이게 있는데 각각의 소득 수준에서 I 더하기 G 더하기 NX만큼 상방으로 평행이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때 거시경제 균형은 총 지출하고 실질 GDP 수준이 같아지는 45도선하고 A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균형 국민소득은 80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 지출함수가 상방 이동한다. 균형 국민소득은 800인데 만약에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를 증가시켜요. 투자를 또 증가시키게 되면 총 지출함수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국민소득은 더 증가하는 거죠. 또 정부가 만약에 정부 구입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총 지출함수가 상방 이동할 것이고 총 지출함수가 상방 이동하면 국민소득은 증가하겠죠. 아주 단순한 모형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까지는 몰랐던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 이전에 고전화파가 지배했던 상황에서는 알 수 없었던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케인스의 소득 지출 모형이라고도 하고 소득 지출 모형 또 케인스의 총 지출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또 여기서 또 많은 걸 알게 돼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투자가 증가한 것만큼 정부 지출을 갖다가 만큼 추가한다. 또 순수출만큼 추가하면 이제 맨 위에 총 지출 함수가 만들어진다. 맨 뒤에 총 지출 함수 A입니다. A. 갖고 이걸 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차하는 점이 거시경제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건 균형 국민소득이에요. 800은 균형 국민소득인데 근데 만약에 이 균형 국민소득보다 실제 국민소득이 더 크거나 작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균형으로 돌아가는데 균형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거시경제 균형의 조정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실제 국민소득이 균형 국민소득을 벗어난 경우에요.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보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실제 국민소득이 여기 있다고 보세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국민소득이 여기에 있다. 그럼 당연히 균형 국민소득보다 실제 국민소득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균형 국민소득보다 실제 국민소득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된 것 중에 안 팔리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국민소득이 이렇다고 하면 이 높이가 총지출이에요. 총지출이고 그럼 이때 총 국민소득은 얼마예요? 총 생산은 이만큼입니다. 자, 생산은 높은데 높입니다. 높이로 보세요. 생산은 이렇게 높은데 지출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는 게 있습니다.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만큼 물건이 안 팔리고 안 팔리는 것만큼 재고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재고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산을 줄이죠.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생산을 감소시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균형 국민소득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물론 이 과정이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재고의 증가가 요만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재고 증가분만큼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요만큼 국민소득이 감소합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감소했어요. 국민소득이. 요만큼 감소했다. 근데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요 높이만큼 재고 증가가 있잖아요. 요 높이만큼. 재고 증가가 있죠. 그러면 그 재고 증가만큼 또 국민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재고 증가만큼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또 요만큼 또 감소해요. 감소했다. 자, 감소한 다음에 보니까 여전히 또 뭐예요? 여전히 재고 증가가 요만큼 있죠. 요만큼. 그럼 또 그만큼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균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온다.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봤지만 균형을 벗어났을 때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데
생산이 감소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균형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결국 생산이 감소하는 거니까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지금 실제 이런 상황에서 실제 소득이 국민소득이 균형 미숙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생산이 더 크니까 재고가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생산이 감소하니까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또 소비가 감소하죠. GDP가 감소하니까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니까 또 총지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 계속해서 무한히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국민소득이 감소했는데 왜 여전히 또 재고 증가가 또 있냐. 그 과정이 이제 그런 겁니다. 왜냐면 국민소득이 감소했으니까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니까 총지출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총지출이 A곡선을 따라서 감소할 것이고, 그래서 재고 증가와 생산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균형으로 올 때까지, 균형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속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의 계산식도 또 적용을 합니다. 무한 등비급수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반대는 반대입니다. 이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실제 국민소득이 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총 공급은 요만큼인데 총 생산은, 국민소득은, 근데 총 지출이 더 커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결국 실제 소득보다 균형 국민소득이 더 클 때,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균형보다 적을 때, 이럴 때는 뭐가 더 크다? 총 지출이 더 큽니다. 총 지출이 더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초과 지출이 있다는 것이죠. 재고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재고가 감소해요. 반대로 재고가 감소할 것이고, 재고가 감소하게 되면 재고가 줄어듭니다. 그럼 기업들은 생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 되는 거죠. 생산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을 늘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죠. 그래서 반대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재고가 감소한다. 기업의 생산이 증가한다. 실질 GDP가 증가하고 또 소비가 증가해요.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또 무한히 반복돼 가지고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균형으로. 그래서 총 지출이 A곡선을 따라 증가하고 다시 균형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일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실질 GDP가 증가한 다음에 또 증가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실질 GDP의 증가분이 무한히 증가해 가는데, 조금 증가한 다음에 또 증가해 가지고 균형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기로 돌아갈 때까지. 그럼 실질 GDP의 증가분이 얼마냐? 여기서 증가한 실질 GDP의 증가분이 있죠. 이걸 이제 다 합치면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증가한 건 아니라 뭐예요?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했다가 또 증가하고. 그걸 다 합치게 되면 그림에 나와 있는 실질 GDP의 증가분이 계산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인데, 그거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메커니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총 지출 항목 중에서 갑자기 우리가 A를 갖다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갑자기 투자가 증가합니다. 기업가가 경기가 좋을 거로 판단해가지고 투자를 증가시킨 거예요. 물론 여기서 투자는 독립투자입니다. 이것도 오토노머스한 투자예요. 국민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투자. 오토노머스 투자입니다. 이거 증가한다. 그럼 투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증가하면 총 지출함수가 그만큼 상방이동하고, 총 지출함수가 상방이동하니까 당연히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죠. 투자가 증가하면 총 지출이 증가하니까 생산과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기업의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자, 국민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증가한 소득은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배분되는 거죠. 소비자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럼 결국 가계 소득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가계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한다.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요겁니다. 소비가 증가한다. 그럼 이제 기업은 소비가 증가해가지고 물건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물건이 잘 팔리니까 또 뭐예요? 새로운 투자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한 반복된다. 새로운 균형으로 갈 때까지,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갈 때까지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경우 국민소득이 총 얼만큼 증가하는가, 즉 투자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 여기서 투자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
국민소득은 몇 배가 증가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간 과정인데 최종적으로 국민소득이 몇 배가 증가하느냐. 몇 배가 증가하느냐. 배수입니다. 배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 몇 배, 배수를 뭐라고 하느냐면 승수라고 합니다. 승수. 여기서 얘기하는 승수라고 했는데 앞에서 승수 한번 나왔었죠. 승이라는 말은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멀티플 가지고 승수를 멀티플라이어라고 그래요. 여러 배 증가합니다. 여러 배 증가하는데 몇 배 증가하느냐. 이게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의 꽃이에요. 아주 가장 화려한 부분. 투자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여러 배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걸 승수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승수효과라고 하는 게 바로 자 케인스 국민소득 결정 모형의 꽃이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러 배 증가한다. 그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럼 국민소득은 여러 배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정부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구입이 그만큼 증가한다. 국민소득은 같은 배수만큼 증가해요. 투자가 증가한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이 그림 먼저 보세요. 요 세로축 길이만큼 여기서 요만큼 투자가 증가한 거예요. 처음에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투자가 증가합니다. 투자가 증가하니까는 그만큼 초과분이 있잖아요. 초과분. 그러니까 투자가 증가하니까 지출은 이만큼이고 지출은 요 높이만큼인데 국민소득은 이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증가하니까 생산이 증가하는데 처음에는 생산이 요만큼 증가해요. 요만큼 생산이 증가합니다. 근데 생산이 증가해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했죠. 여기까지 증가했습니다. 근데 국민소득이 증가한다음에도 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초과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초과분이 또 있으니까 그만큼 국민소득이 생산이 또 증가합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소득이 또 그만큼 증가하겠죠. 증가한다음에도 보니까 여전히 또 초과분이 있고 초과분 때문에 생산이 증가할 것이고 여기까지 그럼 또 국민소득은 또 증가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럼 총 국민소득이 토탈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거죠. 이걸 다 더합니다.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세 번째 화살표 있죠. 이걸 다 더해요. 무한등비급수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자 최초의 균형 국민소득은 1000이었다. 여기서 한계 소비 성향은 0.8입니다. 그럼 독립투자가 예컨대 1만큼 증가했다. 1조 원 증가했다. 자, 독립투자가 증가했으니까 총 지출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A1에서 A2로 상방이동합니다. 투자가 증가한 것만큼 총 지출 곡선이 A1에서 A2로 상방이동한 거죠. 자, 상방이동하니까 자, 총 지출 곡선이 상방이동해가지고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A1에서 A2로. 그리고 소득은 1조 원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아래 가로축에 있는 거예요. 요 가로축에서 보시면 됩니다. 소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득이 일단 요게 투자 지출이 1조 원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1조 원 증가한 거예요. 1단계에서 그런 겁니다. 가지고 이제 자, 소득이 1조 원 증가했는데 1조 원 증가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얼마죠? 0.8이죠. 한계 소비 성향이 0.8입니다. 자, 소득이 1조 원 증가하니까 소비가 이제 또 얼마큼 증가해요? 소비가 0.8만큼 8천억 증가합니다. 8천억 증가해가지고 결국 균형점이 B0에서 여기 있습니다. B0에서 B1으로 또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2단계가 나옵니다. 2단계 B0하고 여기 연결되는 데죠. 여기 2단계라고 그랬죠. 지금 뭔 2단계. 그래서 소비가 증가한 것만큼 생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증가한 것만큼 요만큼 두 번째로 생산이 증가합니다. 여기 2단계죠. 가지고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A1에서 A2로 이동한다. 총지출 곡선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소득이 이제 8천억 원 증가한 거예요. B1, C0까지.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또 증가하겠죠. 소비는 그 다음에 얼마나 증가하는 거예요? 소비성이 0.8이니까 8천억 원에 0.8만큼 또 소비가 증가합니다. 6,400억 원. 소비가 6,400억 원 증가했어요, 또. 그 세 번째 단계 이제 6,400원 나옵니다. 근데, 자, 이 과정이 새로운 균형에 이를 때까지,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이 가로축에서 증가한 거, 증가분만 다 더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총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은 이 제로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균형에서. 처음에는 이제 A 제로에서 출발해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독립투자가 증가해가지고 이 제로로 간 거죠. 이제 크게 본다면 그림으로 본다면 이만큼 독립투자가 증가해가지고 균형점이 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나눠서 살펴보고 이때 정확한 크기가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수 효과 계산합니다. 승수 효과 해가지고 국민소득의 증가분을 다 더한 겁니다. 가로축의 국민소득의 증가분 다 더하는 겁니다. 처음엔 1조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천억 원, 세 번째 6,400억 원이죠.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1조 원 곱하기 8천억 원. 거기다가 또 0.8 곱한 6,400억 원. 다 더하는 겁니다. 자, 무한등비급수 계산 공식 아시죠? 자, 무한등비급수 계산 공식 1 마이너스 등비분의 초항. 1 마이너스 등비분의 초항이에요. 여기선 등비가 얼마입니까? 한계 소비성량이 등비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등비 한계 소비성량분의 초항은 1조 원입니다. 가지고 0.2분의 5조 원. 0.2분의 1조 원 해가지고 5조 원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5배만큼. 이때 승수가 얼마냐? 5가 승수가 되는 거예요. 5조 원. 1조 원 투자했더니 5조 원의 국민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5배. 이게 바로 승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1단계에서 1조 원만큼 증가해가지고 국민소득도 1조 원 증가했죠. 2단계에서는 1조 원 증가한 것 때문에 소비가 8천억 증가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추가 국민소득은 여기다 0.8 곱한 것만큼 여기다 이제 다 합친 겁니다. 합쳐갖고 1조 8천억.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400억 증가했잖아요. 이거 합치니까 2조 4,400억. 이런 식으로 다 합치니까 이게 5조 원이 되는 거죠. 결국 독립투자는 1조 원 증가했지만 이로 인해가지고 승수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국민소득은 토탈 5조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승수의 크기는 1 마이너스 한계 소비성량분의 1과 같다는 것입니다. 5배. 1 마이너스 한계 소비성량분의 1.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독립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걸 이제 아까는 수치로 했지만 부호로 한 겁니다. 처음에 1조 원. 1조 원 곱하기 MPC 8천억 원. 거기다가 또 8천억 곱하기 여기 이제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8천억 곱하기 0.8의 2승 제곱 해가지고 0.64죠. 6,400억. 그리고 이거 부호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델타 Y를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 가로 안에 집어넣으면 무한등비급수죠. 1 마이너스 등비분의 초항. 그래서 델타 Y는 델타 I 곱하기 1 마이너스 등비분의 초항입니다. 그래서 델타 Y는 승수효과에 따른 총 국민소득의 증가분이고 델타 I는 최초에 있었던 독립투자의 크기고 MPC는 한계 소비성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독립투자의 경우 승수 이걸 투자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승수. 투자가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몇 배 증가하느냐 하는 거죠. 승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MPC분의 1. 이게 승수의 크기예요. 1 마이너스 MPC분의 1. 이 승수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승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에다가 어떤 변수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뭐 정부 구입 승수, 수출 승수, 수입 승수 등등. 또 모형을 단순화해 가지고 조세가 정액세가 아니라 비례세일 때 뭐 등등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승수까지 다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나중에 재경직에 행정고시 보는 행정고시 볼 분들이 있다. 분명히 있죠. 합격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분들 하려면 이 승수효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어드밴스한 또 공부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승수의 크기 자 계산해 봤습니다. 놀랍죠 이게. 1조 원 투자했는데 5조 원의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승수입니다. 멀티플라이어. 멀티플은 곱한다는 것이고 멀티플라이어 배수예요. 배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독립지출을 증가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투자 승수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구입이나 수출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승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토노머스한 변수 있죠. 오토노머스한 변수의 경우에는 승수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오토노머스한 투자, 오토노머스한 정부 구입, 오토노머스한 수출, 승수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지출의 증가가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배수니까 독립지출의 증가분 분의 국민소득의 증가분의 배수예요. 그래서 이거 비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배수인데 비율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국민소득 증가 배수. 그래서 승수는 독립지출의 변화분분의 균형 국민소득의 변화분 해가지고 얼마다? 1 마이너스 한계 소비성 양분의 1.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승수입니다. 그 MPC는 1과 0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MPC 역시 1과 0 사이에 있다. 승수는 항상 1보다 크다. 항상 1보다 크고 MPC가 크면 클수록 승수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 중에 상당 부분을 소비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뭐예요? 나라 경제 전체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소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비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수효과 봤고 그 뒤에 이어가지고 이제 요걸 모형을 확장시켜가지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원리를 다 공부하실 겁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잘 한번 읽어보시고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언젠가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당장 뭐 기말 시험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언젠가 이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마무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